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우리 김영일 집사님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저보다 한참 연배시고 그래서 어른들이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막상 와서 보니까 여기 우리 동신 경로대학이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들 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집안에 그냥 사촌, 형님, 누나 이렇게 모시고 하는 것 같아서 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개 말씀에도 잠시 있었습니다만, 뭐 이 분야에 대해서 무슨 전문가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우리나라 도자기, 골동 도자기에 대해서 젊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를 오랫동안 한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자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옛날 얘기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지금 이 도자기 이야기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도자기가 과연 이게 어느 부류에 속하는 것인가, 이제 이거를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옛날에 선배님들 계실 때 문화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나라 오래된 뭐 경복궁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을 문화재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문화재라고 하지 않고 여기 보시는 대로 국가유산 이렇게 이제 요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은 세 가지로 나눠주는데, 첫째가 문화유산, 그다음 두 번째가 자연유산, 세 번째가 무형유산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문화유산은 지금 우리가 이 이렇게 자주 접하듯이 고궁, 뭐 미술품,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골동품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유산이라면, 자연유산은 뭐겠어요? 국가의 전체 유산 중에 자연유산. 자연유산 땅과 자연 그대로 강, 산, 우리나라 땅 뭐 이런 것들을 다 국가유산의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무형유산은 뭘까요? 무형유산. 형체가 없는 거. 뭐 아리랑 노래라든가, 그냥 뭐 탈춤 뭐 이렇게 형체가 없는 거 있잖아요. 옛날 얘기들 이런 것들을 형체가 없지만 우리나라만의 재산이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나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나라 도자기는 어디에 속할까요? 손 들고. 요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누님. 어디 속할까요? 우리나라 제가 얘기하는 우리나라 도자기는 문화유산이죠, 그죠? 문화유산 중에 뭐 미술, 조각, 건축, 뭐 경복궁, 덕수궁 이런 눈에 우리들이 보는 이런 것들 중에 한 부분이죠, 도자기라는 것도. 그래서 중앙박물관에 가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뭐 도자기실, 무슨 청동 무슨 실, 뭐 토기실 이래가지고 나눠져 있듯이 문화유산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동 도자기라고 제가 고동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고동의 의미가 뭐냐면, 고동하면 그냥 소라 껍데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골동품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골동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 고대 중국에서 옛날 청동 솥에다가, 옛날 고대 뭐 한나라나 이런 때에 뼈를 삶아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뼈를 삶아 먹는 큰 솥 이래가지고 골동이라는 한자를 썼어요. 그 말이 이제 우리 나라한테도 한자가 들어오면서 골동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솥에다가 뼈를 삶아 먹는 풍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풍습하고 틀리니까 이제 우리나라 왕조 실록이라든가 옛날 서적에 보면 골동이라는 말을 안 쓰고, 우리 옛 어른들은 뼈를 안 삶아 먹었으니까 우리나라 풍습에 그냥 오래된 그런 큰 솥, 오래된 것들 이래가지고 고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순수 우리나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골동이란 말이 뭐 중국말이니까 그대로 써도 좋지만, 왜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수탈해 가면서 이 골동품들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서 상인들이
골동품을 사자, 골동품을 판다. 뭐 이래서 골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동품 하면 돈 주고 사고 파는 이런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실제는 골동이란 말은 오래된 그런 어떤 것들 이런 의미거든요. 물건 사고 파는 골동품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골동이란 말 대신 우리나라 오래된 것들은 우리 선조들이 썼던 고동이란 말을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도자기뿐만 아니라 오래된 것들을 다 고동품 이렇게 하는 거로 이제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유산 전체 유산 중에 도자기는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하는 걸 일단 아시면 되시겠고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도자기는 우리 사는데 지금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억이 여기 선배님들은 잘 나실 거예요. 저 어릴 때 그 부모님 사이에서 잠잘 때 문지방 앞에 이렇게 부모님이 쓰시던 거예요, 이게. 그죠? 예. 네. 오강이잖아, 오강. 네. 이 오강을 제가 여기 이제 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도자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나라 걸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 도자기일까요, 이게? 우리가 많이 어릴 때 쓰셨을 텐데. 우리나라?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쓰면 다 우리나라 거로 생각하시는데 지금도 주위에 쓰시는 그릇 중에 중국 거, 일본 거 막 섞여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것 중에도. 근데 이거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순수 우리나라 도자기들이 고급이고 아주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싸구려 물건들을 만들어서 이게 신형이다 이렇게 주면서 수탈해 갈 때 바꿔주기로 쓰고 막 하던 이런 그릇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졌는지 일본에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순수하게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이 오강도 보셨지만 요것도 보셨죠? 요거 장독대 이거 우리 어머니가 많이 쓰시던 거. 동치미 국물 같은 거 담아두는 항아리. 예. 좀 전에 이 가운데 이렇게 꽃송이가 하나 큰 모란 무늬가 있잖아요. 그죠? 아까 요강에도 보면 가운데 꽃무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파리가 있고. 요 형체의 그릇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이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그릇을 이렇게 생긴 뭐 디자인을 썼을까? 이 뿌리를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거로 우리가 생각하느냐. 이런 항아리도 보셨는데 요 디자인을 잘 보세요. 요거는 대한제국 말기에 우리나라가 일본에다가 도자기 기술인이 가마터니 다 이제 폐쇄되고 이제 막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우리나라 도자기를 빚던 우리나라 도공들이 저 양구라든가 저 강원도 양구 이런데 숨어 들어가서 도자기를 굽던 우리나라 도공들이 마지막 굽던 그 도자기 항아리예요. 여기도 보면 모란꽃이 큰 무늬가 있죠, 그죠? 가운데. 요 시대의 유행이죠, 우리나라의 유행. 이런 막항아리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도공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요것을 일본 애들이 한국에다 그 항아리를 도자기를 팔아먹어야 되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이 뭔가 보니까 이런 항아리가 많거든. 그래서 만든 게 좀 전에 보신 이런 걸 만든 거죠. 비슷하게 꽃무늬 가운데 있고 저 뒤쪽에는 나비가 날아다니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항아리를 그대로 모방해서 일본 애들이 한국 사람들이 사서 쓰게끔 만든 항아리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만든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들인 거죠. 우리나라 도자기로 보지 않는 거죠. 이런 거는. 디자인은 본떴지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대한제국 말기에 이렇게 우리나라 도공이 이런 항아리를 만들었는데 이 항아리도 어디에서 이런 무늬가 나왔느냐? 좀 더 시간을 거꾸로 가보면 아름답죠. 이거는 19세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만든 관공서에서 운영하던 최고의 도자기를 굽는 관요가마에서 구운 궁중에서 쓰는 항아리예요. 우리나라 도자기 실제 이렇게 다 고급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면서 지방으로 가고 흩어지고 하다가 일본 애들이 이 무늬를 도용해서 일본 항아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팔아먹은 거죠. 아까 그 요광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뿌리는 우리나라의 전통 도자기, 지금 보신 이런 우리 조선시대 도자기에서 뿌리가 있다는 얘기죠. 만들긴 일본 애들이 만들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도자기는 이렇게 차원이 틀리죠. 그런 거 하고. 그래서 처음에 보신 요강 같은 그런 거를 우리는 외사기, 왜 일본인이 만든 사기 그릇이다. 그래서 외사기라고 그러지 도자기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도자기라는 우리가 단어를 쓰는데 도자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도자기. 그냥 그릇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도자기는 원래 도기와 자기를 합쳐서 도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기라는 말은 왜 우리 저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번질번질 유약이 묻지 않고 이렇게 뭐 이런 시커먼 그릇들, 옹기 같은 이런 걸 도기라고 그러고 자기는 그 유약이 이렇게 묻어져서 백자, 청자 이런 것처럼 탄탄하고 물이 방수가 돼지고 이렇게 하는 고급 그릇들을 자기.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도자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시고자 하는 그런 도자기들은 어떻게 과연 만드는 것일까? 아시겠지만 잠시 그림으로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1번 원료를 이렇게 산에서 채취를 하죠. 도자기 흙을 길에 있는 아무 흙이나 갖다 쓰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도자기를 빚으려면 가마 안에서 800도, 1000도로 온도를 올려서 딱딱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쓰는 이런 진흙 같은 걸 그냥 갖고 빚으면 녹아버려요. 이게 흙이 형체가 유지가 안 되고 녹아버리기 때문에 도자기 흙은 고온에서도 녹지 않고 이렇게 단단해지는 그런 흙을 별도 있어요. 흙들이 그거를 채취를 하는 거죠. 흙을 채취해 와서 흙 속에 있는 지푸라기나 이물질을 다 걸러내는 과정이 이 두 번째의 수비하는 과정. 흙들을 깨끗하게. 그래서 그 걸러낸 그 깨끗한 흙들을 가지고 3번, 세 번째 성형 이렇게 물레에서 이렇게 빚어 올리죠. 네, 이렇게 빚어 올리고 나서 빚어 올린 거에다가 이제 그림이나 모양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잠시 그늘에서 한 2, 3일 말려요. 그 물렁물렁한 흙그릇을. 그럼 습기가 다 날아가고 그런 상태에서 표면에다가 문양을 넣거나 이렇게 하죠. 4번. 문양을 넣어서는 가마에 넣어서 초벌구이랍니다. 한 번에 싹 도자기를 굽는 게 아니고 1000도씨까지 갑자기 온도를 쫙 올려버리면 이 일반 흙들은 터지거나 찌그러들면서 이게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벌 한 번 낮은 온도에서 구워서 흙 속에 있는 흙이나 이런 이물질을 다 없애고 그다음 나온 거에다가 우리가 그 그릇에 보면 표면이 반질반질 하잖아요. 유리처럼.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이거 너무 많이 아시네 이거. 이거 가리킬 게 없네. 그 유약을 그때 이렇게 유약물에 칠해서 그거를 이제 진짜로 1200~1300도로 올리면 표면에 묻은 유약 그 가루들이 유리처럼 녹아 흘러가지고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도자기 반질반질해서 막 설거지할 때 물도 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고화도로 만든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벌과 재벌 두 번을 제대로 된 도자기는 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인 거죠. 너무 잘하셔서 이거 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도자기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제 그거를 하는데 무슨 여기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뭐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뭐 이런 건 안 하고 큰 흐름으로 한번 아시겠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제일 먼저 우리 선사시대 제일 왼쪽 왼쪽에 선사시대 원삼 우리나라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 선사시대 그러니까 뭐 신석기 구석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나타나기 전, 그래서 역사 기록이 없는 시대를 우린 선사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원시시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새는 그냥 선사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이 이제 선생님 할 때 선자 앞선다에다가 사가 역사할 때 사자예요. 그 역사가 기록되기 전 시절 선사시대, 그러니까 원시시대죠. 구석기, 글자가 나오기 전. 그 선사시대에는 그릇이 있었는데 무문토기 이렇게 그냥 저 흙을 이렇게 그냥 손으로 빚어서 그냥 길에서 그냥 이 땔감 위에다 이렇게 장작불 위에서 얹어놓고 그냥 굽는 정도 이런 그릇이 처음 나타나요. 이게 그 선사시대 때는. 그런데 기원 시작되는 기원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가 시작되는 때쯤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원삼국 시대라는 게 열리거든요. 그게 들어보셨겠지만 왜 진한, 마한, 변한 신라가 백제 생기기 전이죠. 그 시대가 잠시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나오는 게 좀 전에 그 선사시대 때 만들었던 그런 토기가 물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뜨거운 불에다가 한 800도 정도까지 올려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기술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원삼국 시대 때. 이때 나오는 그 토기가 연질토기인데 이 연질토기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서 화분 있잖아요. 뻘건 화분. 그냥 퍼석퍼석한 거. 물 막 배 나오는 거. 그 정도 화분을 만드는 기술이 이 원삼국 시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이때 이제 좀 더 고화도로 구운 그 연질토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삼국시대가 오죠. 이제 한 300년, 400년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1700년 전쯤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게 삼국시대거든요. 이 삼국시대에 오면 그 열을 올리는 기술이 더 발달해가지고 좀 전에 만들었던 이게 토굴에서 만들었던 그런 이 연질 토기를 이 긴 터널 같은 데다 넣고서는 열을 계속 올려서 한 1000도까지 열을 올려요. 그래서 나오는 게 종소리 이렇게 두드리면 땡땡 소리가 나는 토기가 정식 우리가 항상 박물관 같은 데서 주로 보는 토기들이 이 삼국시대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좀 이따 사진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신라 삼국시대까지는 토기를 쭉 쓰다가 938년인가에 고려가 들어오죠. 왕건이 고려를 세우는데 이 고려시대 때 청자라는 게 나옵니다. 드디어 청자. 유약이 칠해지는 청자가 나오는데 이때 청자를 만들 수 있었던 기폭제가 된 건 뭐였을까요? 우리가 토기에서 청자로 넘어가는 그 기폭제, 만들 수 있었던 거는 무슨 기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때 중국에서의 청자 기술을 우리가 배워왔어요. 근데 그 청자 기술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좀 전까지는 삼국시대 때까지는 토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온도 올리는 기술이 한 1000도, 기껏해야 1000도까지 이렇게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유약을 있어도 유약이 유리처럼 녹지를 않는 거죠. 온도가 낮아서. 근데 중국에서 중국 도자기를 보니까 번질번질한 게 이쁘거든. 이거 어떻게 만들었나 보니까 유약이라는 걸 발라서 1200, 300도까지 온도를 올리니까 이렇게 반질반질한 표면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걸 우리 도공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들어와서 중국의 청자 만드는 기술을 보고는 우리 토기 만들던 도공들이 우리의 청자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청자를 통째로 배워온 게 아니고 청자를 만드는 온도를 높이는 그 기술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죠. 그게. 그래서 드디어 고려시대 때 도자기를 만들 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열을 올리는 그 기술을 도입하는 덕분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도자기를 만든 나라가 어디죠? 고온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좀 전에 우리한테 기술을 준 중국이 최초로 전 세계에서 도자기를 처음 만든 거예요. 온도를 1300도까지 올릴 줄 아는 기술을 개발한 게 중국인 거죠. 중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보면.
그래서 중국에서 막 도자기 만들어서 유럽에서 수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만든 그 도자기를 기술을 배워서 청자를 만들었던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도자기를 그 당시에 만들 수 있던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 애들한테도 청자가 갔는데 일본 애들은 도자기를 못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을 먹고 살았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같은 시대인데도 우리나라는 청자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고려 시대 때 우리의 청자를 만들었는데 일본은 또 청자가 갔는데 일본에는 도자기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공들을 끌고 가서 만들기 전까지는 일본에 도자기가 없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이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 잘났다 이 뜻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보다시피 선사시대 때부터 도자기 그릇을 써오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거 조금만 기술만 올리고 하면 청자까지 간 거죠. 근데 일본 애들은 나무는 많은데 태평양 기후 때문에 습해요, 거기가. 지금도 비도 많이 오고. 습하면은 이 가마불을 뗄 수가 없어요. 온도를 못 올려요. 비 자주 오고 습하니까. 그러니까 나무는 많은데 도자기를 못하고 나무 그릇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지죠, 일본에서는. 그런 도자기를 쓰지 않은 애들이 도자기를 갖다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도자기가 발달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환경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하고 우리나라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하여튼 고려시대 때 이 청자가 나타나고 이 청자 기술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중국에서 또 온도를 1300도 이상까지 올리는 백자 기술을 온도를 올리는 기술을 또 배워와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백자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간단해요. 우리나라 도자기 하면 이렇게 역사가 있어요. 그냥 중국서 배워서 덜커덕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해오던 거에서 필요한 것만 배워다가 우리의 거를 만드는 것이지. 이게 우리나라 도자기의 큰 자랑이에요. 전 세계에 그런 게 없어요. 다 중국 걸 그대로 모방한다든가 갖다 쓰거나 이러지 우리처럼 자체적인 도자기를 만든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아까 선사시대 때 토기, 그 물컹물컹한 그릇,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게 박물관에 가면 나오는데 이렇게 팽이 모양으로 굉장히 커요. 왜 이렇게 이 당시에 팽이 모양이었을까요? 요거는 제가 그 작년에 쓴 책을 오늘 모범적으로 공부하신 분들께 나눠드리려고 선물로 5개 갖고 왔는데 요거 맞추시면 하나씩 드릴게. 왜 이 선사시대, 원시시대 때는 이렇게 그릇들이 밑창이 이렇게 팽이처럼 삐죽하고 툭 튀어나오고 이랬을까요? 손 들고, 예, 누님. 쉽게 만들려고. 예, 형님. 이게 삐죽한데 놓기가 더 어렵잖아요. 50% 맞히셨는데 그 옆에 형님. 관이요? 관에다 넣었다? 그건 옹관이라고 그거는 이제 관으로 쓰는 항아리 큰 건 따로 만들었고 이건 평시에 뭐 쌀이니 뭐니 먹을 걸 넣었던 저장용 기구예요. 썼던 실제 땅에서 발굴해서 나온 거예요. 파편들 붙인 거. 그러니까 땅에 놓는데 왜 팽이 같았을까요? 이게 제 얘기는. 땅에다가 팽이 어떻게 세워요, 그냥. 자, 50% 아까 저 형님이 맞추셨는데 마지막 50% 어떻게 땅에다 놓는 건 맞는데 왜 팽이 같았을까? 예? 이제 80% 맞추셨네. 땅 속에 묻기 편하라고. 네. 네, 점점 변해 가는 것만.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저기 누님한테 80% 맞춘 누님에게 드려야 되겠네. 네, 80% 맞췄어요. 아이고 대단하시네 상상력이. 우리가 이 도자기 그릇을 보면 그 시대의 생활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도자기는 사람이 편히 쓰게 하기 위해서 도공이 만들잖아요. 쓰는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 팽이 모양을 만들어주면 저 같으면 지금 주면 못 써요. 저거 받침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가. 아니면 땅을 파서 저 말씀대로 묻거나. 그 불편해서 그 도자기를 어떻게 써? 이 선사시대 때 이때 원시 토기는 모양이 이렇게 길쭉하고 삐쭉한 거는 그 시절에는 아직 농경이 정착되기 전이라 물고기 잡아먹고 과일 따먹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운막을 짓고 물가에서 암사동 가면 왜 운막 있잖아요. 그 물가에서 사니까 이 땅이 뭐겠어요 이게? 강가에서 사니까 이 운막 땅이 어떤 땅이겠어요? 모래 땅인 거지 모래 땅. 푹신푹신한 그런 데서 한 거죠. 그런 데 놀려니까는 이게 푹신푹신한데 잘 고정시키려면 밑이 삐쭉해서 쿡 박아놓으면 쓰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이때 나오는 초기에 나오는 도자기들 보면 밑이 삐쭉해요. 다 땅속에 쿡쿡 박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근데 아까 예리하신 누님 계시던데 조금 시대가 가면서 밑창이 평평해져. 네. 지금 원시 시대, 선사 시대 때 토기도 밑창이 조금 평평해졌지만 그 다음 시대 토기를 보면 요게 좀 전에 얘기한 이거 아니다. 밑창이 평평해진 이유는 저거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또 50%네. 아이 참. 삐쭉했다가 평평해진 이유. 그렇죠. 근데 평평한 게 더 편안해진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모래사장이었을 때는 이런 거, 맞아요. 저기 한 거. 제가 계속 열심히 답을 하셔서 그 응원의 개념을 하나 드려요. 이제 이 다음 세대가 되면 모래에서 운막 틀고 살다가 이제 농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쌀을 키우고 이런 저런 곡식을 먹고 하니까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엔 사람들이 물가에 살지 않고 밭에서 일하고 해야 되니까 물가에 안 살고 일반 평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서 이제 딱딱한 흙 위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 비슷한 걸 짓고. 그러니까 바닥이 딱딱해졌죠. 모래사장에 살다가. 농경을 하니까는 밭에 나가고 일할 때 되니까 이제 딱딱한 데서 사니까 딱딱한 데 그릇을 놓으려니까 아까처럼 팽이 같은 그릇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창이 점점 넓어지면서 이렇게 놓기 편한 그런 그릇으로 발전해 온 거죠. 하여튼 원시 시대 이 선사 시대 토기는 그림에 보다시피 밑이 삐쭉한 이유는 땅바닥에 물른 운막 생활 같은 걸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하다가 그때 썼던 그릇들이 좀 자세히 보시면 요런 거죠. 요렇게. 요 박물관에 가면 요런 그릇이 있죠. 요런 게 큰 게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이러한 원시 그릇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대충 몇 년쯤 전이었을까요? 몇 년쯤 됐을까요? 이런 게 만들어졌을 게 우리나라에서. 저도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 도자기,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썼던 기록이 현재까지 발굴된 거에서 가장 오래된 거는 제주도의 패총이라는 게 있어요. 패총. 그러니까 옛날 조개 패자인데 옛날 사람들이 바닷가 물가에 살면서 조개 잡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조개 먹고 나면 껍질들 버릴 거 아닙니까? 그 버린 쓰레기장이 쌓인 것이 지금 발굴한 거죠. 그걸 패총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발굴하다 보니까 쓰레기장 더미 속에 그릇 쓰다가 깨진 것들 같이 막 묻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주도의 패총에서 이 조개 껍데기들하고 같이 나온 그릇 쪼가리가 현재까지로는 최고 나온 증거로는 최고 오래된 건데 그걸 측정하는 탄소 동위원소 측정 이런 걸 했더니 지금 기원전 8,000년. 네.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원 후 2000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0년 전에 현재까지 발견된 증거로는 우리 한반도에 도자기를 처음 쓴 근거 기록은 제주도 패충에서 나온 도자기인데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 기원전 8,000년으로 그게 나온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그 옛날 우리 선조 조상 아주 먼 조상이 썼던 시기가 그때부터 벌써 그릇을 만들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그냥 막 이파리 따다가 이파리 먹고 이러지 않고 흙을 갖고 이렇게 딱딱하게 구워서 먹을 줄 아는 게 우리나라에는 벌써 10,000년 된 거예요. 10,000년 도자기의 기록이 현재까지.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온 이런 게 이런 그 형체의 빗살무늬 톡이 여기 표면에 빗살 이렇게 무늬를 또 모양도 내서 빗살처럼 무늬를 냈다 해서 이런 걸 빗살무늬 톡이라고 이제 해요. 근데 시간상 그렇긴 한데 여기 사진에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밑에 구멍이 이렇게 보이죠. 요 구멍들이 보이죠. 박물관 나중에 가시면 가서 자세히 보면 이 옛날 이 원시 무문 토기 중에 구멍들이 이렇게 뚫린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게 항상 이상했어요. 이게 왜 애써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 당시만 해도 이런 그릇이 굉장히 고급품이었는데 왜 저렇게 구멍을 뚫어서 만들었을까? 요 구멍이에요. 요거 밑에 있는 데도 것도 있고 이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구멍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릇들 보는 거예요. 왜 저 구멍이 이 사람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뚫었는데 요거는 책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예, 선생님. 보관 공기가 통하라고. 야, 무지하게 수준 높으시네. 구울 때. 또 구울 때는 아닌데 한 70% 오셨네. 저기 누님의 콩나물시로. 야, 내가 이거 처음 생각해봤네. 이제 물을 자꾸 부으니까 빠져나가라고. 저 시절에 콩나물 키워 먹었을까요? 10,000년 전인데. 삼겹살도 구워 먹지 왜? 네. 제가 이 옛날 이 원시 토기들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구멍 이런 게 뚫린 경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고고학을 전공하신 박사 선배를 우연히 알게 되신 분이 계신데 연세대학교 계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걸 여쭤봤어요. 발굴하실 때 나온 이 토기들의 구멍이 왜 뚫려 있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분이 보는 눈이 달라요. 그분들은 발굴을 하기 때문에 무슨 학문적 예술적으로 공부한 분들이고 발굴을 해서 이걸 언제 썼다 어떻게 썼다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분이 딱 하시는 얘기가 저쪽 누님께서 만들으시다시피 이게 이게 그릇 자체가 이 당시만 해도 온도를 많이 못 높이니까 약할 거 아니에요. 쓰다 보면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 비싼 게 금 가고 그러면 이게 우리 어릴 때도 왜 저 부엌에 가면 장독 같은 거 금 가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그죠? 지나가는 수리하는 아저씨 있었잖아요. 항아리 고쳐에 그럼 가면 항아리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철사를 이렇게 꿰잖아요. 철사를 이렇게 해서 그걸 계속 쓰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쓰다 보니까 금이 가. 그럼 이게 금이 계속 가면 깨지겠죠.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도 이 비싼 거 귀한 건데 계속 써야지. 그래가지고 저기에도 구멍을 뚫어서 가죽 같은 거를 묶은 거예요. 묶은 자리에 이렇게 수리한 자국이. 네? 그러니까 구울 때 터진 게 아니고 쓸 때. 우리하고 옛날 1000만 년 전 사람이나 요새 우리나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쓰던 그릇이 금이 가고 깨지니까 더 쓰려면 방법이 없어. 꿰매는 수밖에. 그런 구멍들이더라고요, 이게. 이거는 어디 발표된 데가 없어요. 제가 알아낸 거예요. 박수 좋아요. 박수 치신 분 저기 한 번 갖다. 저기 모자 쓰신 누님 손 들고 박수 치신. 이러다 책 모자라겠네. 자. 재밌죠, 그죠? 이거 보면 10,000년 전 사람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그때는 이런 항아리가 아주 첨단, 아주 고급 재산인 거죠. 그 시절 사람들한테.
요렇게 밑이 평평한 것도 나오고. 자, 이 시대가 지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역사 시대가 오면서 농경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해. 그러면서 물가에 살지 않고 평지로 나와가지고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집단이 생기기 시작하고 평지에서 살고 하면서 나오는 역사 시대 때 이제 토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온도를 한 800도 이상 올리는 기술이 발달해서 아까 쓴 것처럼 아까 그릇처럼 쓰다가 자꾸 갈라지지 않고 튼튼한 토기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왼쪽이 고구려 토기, 원삼국 토기, 마한 변한 진한, 그다음 삼국시대 신라 백제 가운데 있는 게 신라 백제 토기, 그다음 제일 우측에 있는 게 통일신라 때, 그러니까 통일신라 다음이 고려잖아요. 통일신라 때까지는 토기를 썼는데 고려 때 청자 기술이 들어오면서 토기는 안 만들고 이제 청자로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토기로서는 통일신라 때 쓴 이 토기가 가장 오래된 토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토기로 이제 한 단계 발전했어요. 역사시대 토기로. 그런 모양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거? 경주 박물관 가면 이런 거 있는 게 이게 이제 대표적인 토기 스타일이죠. 유약이 아직 안 칠해졌어요. 네. 이런 것도 있죠. 국보, 네? 이런 거. 제사 때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토기로 아직 유약이 칠해지질 않았어요. 네. 이런 게 이제 토기 시대. 요게 지나면서 이제 고려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청자가 드디어 만들어지기 시작하지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녹청자. 그러니까 처음 청자를 배워올 적에 온도를 높이고 그것만 배워오다 만드니까 무늬도 없고 그냥 막 뚝배기처럼 그냥 만든 그렇게 녹색으로 이 유약이라는 건 자세하게 설명하긴 그렇지만 유약을 칠하고 그냥 구우면 처음에 녹색이 나타나 녹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녹색이다. 그래서 초기에 나온 걸 녹청자 이렇게 얘기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그 다음에 보이는 순청자 이렇게 이제 비치색처럼 파란 그것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다음 이 세 번째 있는 게 뭐예요? 잘하시네.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상감청자죠. 상감 기법. 그러니까 이 표면에 장식을 하는데 저렇게 흰색, 검은색의 흙을 집어넣어서 학도 그리고 구림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유약을 칠해서 빚는 기술은 우리 고려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늬 넣는 기술이에요. 중국 이건 어디건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 청자는 우리가 배워왔지만 청자 만드는 기술은 배워왔지만 지금 여기에 보이는 그 참외처럼 생긴 병이라든가 상감 들어간 청자라든가 이런 건 순수 우리나라 고려인들이 우리나라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중국이나 일본 없어요. 이런 형체나 기법이. 그래서 고려 청자가 유명한 이유는 이 상감 청자, 이런 상감을 썼다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세 번째 사진에 보이는 이런 이 상감 청자 매병은 간송미술관에 있는 그 국보 매통가 그 매병인데 전 세계 어디 도자기 전시하면 이게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는 큰 병이죠. 세 번째 거 상감 청자. 고려 시대 때 이런 꼭 무늬만 우리 고려 사람들이 무늬만 이쁘게 상감을 넣은 게 아니라 이거 향로 아시죠? 책에 나오는 거. 국립중앙박물관 3층 고려청자실에 가면 이 국보 중에 향로입니다. 향로. 향을 넣어서 하면 위에 구멍 뻥뻥 뚫린 곳으로 연기가 부르르 이렇게 나와서 하는 향로인데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려시대 청자 중에 하나예요. 이런 조형미, 조각을 도자기 빗기만 한 게 아니라 조각을 해가지고 이파리도 하나하나 붙이는 거예요. 이게 밑에 토끼 3마리가 딱 받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을 조각 기술까지 가미한 나라는 우리 청자밖에 없어요. 이것도 자랑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청자 많이 만들었지만 그 사람들은 인구가 우리나라의 20배가 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는 스타일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이쁘고 이런 걸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 만들면 왕이 쓰고 이 귀한 거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조각 기술까지 굉장히 뛰어났던 거죠. 요 토끼 밑에 받침대에 있는 토끼 3마리는
가까이 가서 보면 눈에다가 빨간 그 진사 점을 찍어놨어요. 토끼 눈이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구리가루를 칠해가지고 눈알이 빨개. 여기 가까이 보면 엄청나게 치밀하게. 예? 최고의 우리나라 순청자지요. 이런 것도 있죠. 이 삼성 리움 박물관에 있는 이병철 씨가 모았던 주전자인데 표주막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청자, 진사, 표형 주전자. 그러니까 구리로 빨간색을 칠했다. 이 연잎을 이렇게 했다 해서 진사, 표형, 표주박형 주전자다. 이렇게 돼 있고 요 목 있는 쪽에다가는 동자가 사람 조그만 꼬마가 동자가 이렇게 뭐 물건 받치는 그런 모양까지 집어넣고 아주 극치의 그 아름다움을 한 그런 청자죠. 이런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정도 수준의 청자는. 그래서 고려 시대 때 우리나라 그 도자기 청자의 그 최고봉 아주 그 전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청자들이 만들어졌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려 시대가 지나고 고려 시대 1392년에 고려 시대가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문을 닫고 고려가 물론 막판에 뭐 부패하고 썩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무너졌지만 조선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조선을 만들면서 이제 우리 고려하고는 단절해야 되겠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새로이 그 유학이라는 걸 중심으로 유학을 들여와가지고는 불교가 아니고 유학 중심으로 바뀌면서 실사구시 그 뭐 참 아름답고 뭐 이런 것도 고려 때 하는 것도 다 좋지만 그건 불교적인 거고 우리 조선은 실용성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도자기에도 그 정책적인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청자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없어져 가면서 백자, 분청사기, 백자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분청사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백자가 나오기 전 단계예요. 이 분청사기가 갖는 의미는 우리나라 도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 청자는 어디서 배워왔죠? 기술을? 중국에서 배워왔잖아. 요 이후에 나오는 지금 이 분청사기가 나오다가 백자가 나오거든요. 조선시대 이제 분청이 한 15세기 한 100년쯤 만들어지다가 이렇게 백자로 넘어가요. 요때 이제 중국에서 백자를 기술을 배워와서 이 백자를 만들거든요. 또. 근데 그 사이에 약 한 100년 동안 이런 분청사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분청사기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그릇이에요. 이게 중국에도 없고 이런 걸 이 분청사기는 이 분청사기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고려 말에 고려 시대 때 있던 그 청자를 만들던 도공들이 관공서에서 쓰던 관여에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그릇 만들던 도공들이 나라가 망하니까 자기 고향으로 다 흩어졌어요.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도공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자기 스타일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다 보니까 분청사기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라도 그릇, 충청도 그릇, 경상도 그릇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이제는 똑같지가 않고 막 스타일이. 네? 지금 사투리 쓰듯이 막 다 틀린 거예요. 지역마다.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아주 개성적인 그런 그릇들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지 이게. 그래서 한 100년 동안 이 분청사기가 만들어져요. 이게. 그래서 분청사기의 큰 의미는 순수 우리나라의 정서, 각 지역 전라도 사람의 정서. 이건 요 물고기 편병은 전라도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요거 전북 고창이나 그쪽 지역에서 나온 건데 파편을 조사해 보니까 이 전라도 쪽의 사람들이 미의식이 무지하게 뛰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무늬를 잘 만들어. 예. 여기 뭐 전라도, 충청도, 뭐 저는 경상도지만 여러 계시겠지만 미안하지만 이 전라도 호남 지역의 파편들, 도자기들이 수준이 무지하게 높아요. 예. 문화 수준이. 그 그릇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병들을 만들어요. 이건 충청도 항아리예요. 펑 부딪히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지역 스타일하고. 지금도 뭐 전라도 쪽에 가면 뭐 무슨 아리랑 뭐 무슨 춤 뭐 진도 뭐 문화 저게 많잖아요. 근데 충청도는 가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편안한 그런 거 딱 보면 알지 그죠? 이 충청도 공주 지역에서 분청사기 말기에 만들어진 붓으로 그림도 이렇게 저 쇳가루 이렇게 모아가지고 붓으로 그린 그런 분청사기 그릇이에요. 어떤 룰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도공이 그 지역에서 자기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분청사기가 다양하고 예, 아주 재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청사기 요 한 100년 정도가 순수 우리의 정서를 담은 그릇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도공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백자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중국 수입해서 쓰는 사람 고관대작들이 중국의 백자를 수입해다가 막 쓰니까는 야 사람들이 또 갑자기 야 이제 우리 분청 서민들이 쓰는 건데 우리 저 사대부들은 중국 백자 같은 거 고급 쓰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도공들이 그걸 또 따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백자가 다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 16세기부터 임진왜란 전까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순수 백색으로만 만들어낸 순백자, 상감 이렇게 상감을 고려 청자처럼 파서 만드는 기법도 있고 코발트를 중국을 통해서 코발트를 수입해다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청화백자 저거 제일 많이 보는 거죠, 그죠? 비싼 코발트를 사다가 그림을 그린 거라든가 저 제일 마지막에 철화백자 저거는 임진왜란 때 도공들이 일본에 다 끌려가고 도요지들이 다 파괴되고 나니까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임진왜란 이후에 새로이 도자기를 먹고 살기 위해서 굴레다 보니까 저 코발트 비싼 걸 중국에서 수입도 하지도 못하고 또 백토 같은 걸 찾으러 댕겨도 이제 어디인지 찾지 못하고 하는 시절에 임진왜란 이후에 그냥 그냥 백색 흙에다가 철가루 저 모래 속에 있는 철가루 모아서 물에 찍어서 그림 그렸던 철화백자 이렇게 백자가 한번 이렇게 확 구렁텅이로 임진왜란 때문에 빠져요. 예, 막 거의 망해가다가 저런 것까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점점점 다시 백자의 수준을 높여가지고 청화백자가 이런 것이 만들어진. 이거 많이 보시죠. 뭐예요 이게? 다랑아리죠. 그 유명한 18세기에 이제 임진왜란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우리나라 백자를 다시 기술이 하던 사람들이니까 금방 다시 익히죠. 그래서 다시 백자를 만들면서 경기도 광주 금살이라는 데서 17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항아리입니다. 이게 크기가 막 어마어마하죠. 이게. 예.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워낙 큰데 이거 한 번에 흙을 빚어서 올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만들었죠? 형체를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 예. 김 집사님, 저 형님은 하나 드려야 되겠다. 아까부터 계속 도전하시는데 드디어 하나 맞추셨어요. 박수 한번. 박수. 이게 워낙 큰 기물은 도자기는 한 번에 흙을 이렇게 빚어서 구우면 1300도까지 올리면 이 무게 때문에 주저앉아요. 이게 위에 있는 무게, 밑에 있는 무게가 위에 거를 버티지를 못해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릇들은 저 형님 말씀하신 대로 큰 대접, 저 항아리 반 자른 것만한 대접을 2개를 만들어서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엎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중간이 약간 울퉁불퉁하죠. 중간이. 예, 중간이 좀 모양이 그렇지만 저게 오히려 자연미가 있는 거죠. 저게 동그랗지가 않고 울퉁불퉁한 것이 더 아름답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랑아리인 거죠. 그래서 드디어 맞추셨어요. 저기 김 집사님, 저 형님을 오늘 강의에 조교로 임명합니다. 조교로. 이 다랑아리가 국보인데 중앙박물관에 있는 사진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것까지 이제 기술이 다시 발달해서 19세기 조선시대 때 최고 다시 백자 전성기가 왔을 때 이게 접시인데 그 접시 안에 십장생을 청화로 우리나라
이 청화도 이제 수입 안 하고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우리 코발트를 수입 안 하고 우리 청화를 갖고 그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실력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 청화를 가지고 우리 도공이 도공이 아니라 이때는 궁중에서 화가가 나와가지고 신윤복이니 뭐 이런 사람도 나와서 그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와 그린 거죠. 이런 청화 그릇, 이렇게 아름다운 그릇들이 19세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항상 이 도자기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일본 사람들을 좋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하여튼 우리나라 도자기가 잘 나가다가 망하고, 고려 청자가 나가다가 깨지고 없어지고, 뭐 분청이 나가다가 없어지고, 지금처럼 백자가 잘 만들어지다 임진왜란 때문에 망해버리고, 또 지금 19세기까지 이렇게 다시 백자를 이렇게 세워서 진짜 아름다운 청화백자를 전 세계에 최고인 걸 만들다가 또 대한제국 말미에 일본 애들이 또 들어와서 또 문 닫아버리고, 이게 이 도자기를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일본 놈들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 도자기 좀 얘들이 우리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하여튼 항상 이 우리나라 도자기들 흥망성쇠는 일본 애들이 일본에서 꼭 와가지고 개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 대한제국이 망하면서 이런 백자 가마도 다 폐쇄돼 버렸어요. 다 문을 닫아버리고 도공이 다 아까 본 그 양구나 이런 데로 다 가버리고 우리나라 백자가 종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뭡니까, 일제 강점기가 시작된 거죠. 일제 강점기에 이놈들이 더 무슨 짓을 했냐면 이러한 고급 이런 백자를 만들던 가마가 경기도 광주 분원리에 마지막 관여한 가마가 있었거든요. 그 가마터에 가보면 부르도자로 확 밀어버리고 국민학교를 세웠어요. 그 위에다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나라 어떤 문화 유적지나 이런 거를 뭐 쇠말뚝만 박은 게 아니라 이런 도요지나 이런 데들은 궁중 문화 아니에요? 그냥 밀어버리고 학교를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가면 학교주 이러면 이 파편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아주 이 사람들이 참 좀 악랄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도자기에는 일본 애들이 아주 좀 도움이 별로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원시 시대 때 도자기 시작부터 이 청화 백자까지 우리나라 도자기가 쭉 흘러온 겁니다. 10,000년 동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흐름을 아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거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도자기들을 이렇게 동양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단중일 도자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제일 1번이 1번이 한국 우리나라 청자 도자기죠, 그죠? 두 번째가 중국 도자기예요. 세 번째가 일본 도자기. 네 번째가 저 베트남 이런 동남아 도자기예요. 이 도자기를 굽는 나라는 이렇게밖에 없어요. 근데 모양을 보면 나라마다 다 틀리죠. 예. 지금 우리나라 도자기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도자기를 평가하기를 한국 도자기를 일단 중국 거부터 평가하면 중국 도자기는 군인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일본 도자기를 보면 기생을 보는 것 같다, 화려하니까 막. 예? 근데 한국 도자기를 보면 사람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제적으로. 예. 사람 느낌이 나는 거예요. 중국 거는 이게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틀에 막 찍어내니까 군인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본 애들은 화려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니까 색칠을 막 하고 하니까 기생을 본다. 그래서 세 나라의 도자기를 그런 식으로 크게 이렇게 느낌이 다른 거죠. 마지막에 베트남 거는 중국 거를 모방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모양만 흰색에 파란색을 칠했지 그릇이 고화도 높은 온도로 굽질 않았기 때문에 약한 그릇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동남아 그릇들은 도자기로 보기에 그렇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겠다. 마지막 끝으로 도자기를 이제 좋아하시는데 저도 그렇지만 좋아할 때는 감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값이 얼마냐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도자기는 참 아름다워서 내 옆에 놓고 싶다 말이야.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도자기 감상에 포인트가 있어요. 공통적인 포인트. 첫째, 1번 색. 도자기에 제일 중요한 건 색깔이 제일 중요해요. 색깔이. 도자기를 가마 하나에 1000개를 넣고 구우면 괜찮은 색깔 나오는 건 가운데 쪽에 있는 것들인데 한 3분의 1이 채 안 된다고 그래요. 제대로 색 나오는 게. 그다음 형체.
아까 향로처럼 얼마나 그 형체가 조각 같은 거 들어가면 아름다워요. 형체가 아름다워야 되고. 세 번째 아름다움. 그 아까 청화 같은 십장생 그림 얼마나 아름다워요. 치장을 잘했느냐. 그다음 역사성. 아,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 한 벌써 500년 된 거냐. 얼마 됐느냐. 이제 이런 것들. 마지막에 희소성. 중국 것처럼 대량으로 만들어서 많으면 그 가치가 있나요? 우리나라 도자기는 틀에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도공이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형체는 비슷해도 같은 게 하나도 없다. 희소 가치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점에서 도자기의 그 가치를 판단하는데 이거를 가만 보면 미인을 고르는 기준하고 같단 말이죠. 예? 미인. 피부가 1번 피부가 이쁘이죠. 피부가 이쁘잖아요. 여기 다 미인들 많으신데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개나 여기 해당되나? 색깔, 피부가 고운 아가씨, 형태, 몸이 날씬하고 이런 몸이 그런 사람, 아름다움, 눈이 그냥 뭐 같다, 코가 빼쭉하니 뭐 같다, 달 같다, 뭐 같다 이런 아름다움, 치장 이런 거, 역사성. 저 아가씨는 겉만 이쁜 게 아니라 뭐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아는 것도 많고 인간미도 좋고 좋더라 말이야. 희소성. 이 미녀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 예? 요새는 이놈의 희소성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성형수술 해가지고 막 비슷비슷하니까 이게 희소성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미인 같은 게 희소성인 거죠. 이제 실제로는. 하여튼 이게 도자기라는 게 여자분들이 쓰는 거를 도공이 생각하고 만들기 때문에 남성적으로 절대 안 만들죠. 여자들이 좋아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공들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진짜 이쁜 미녀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도자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상당히 여성적인 거죠. 여자분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 기준도 감상의 기준이 미녀를 고르는 기준과 거의 같더라 말이야. 네. 여기 계신 누님들은 뭐 대부분 4가지 이상은 가지셨구만. 자,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러면, 진품명품 KBS 뉴스, 진품명품 보시죠? 네. 거기에 보면 자꾸 가격만 갖고 다 얘기를 하는데, 네. 진품을 가리는 방법, 가려보는 방법, 그거를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이렇게 보시고, 이건 진품이다, 이건 가짜다, 이렇게 보는데, 기준을 갖고 보시면 훨씬 찾기가 쉬워요. 진품 그러면은 옛날 골동품 도자기는 옛날에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 만들어서 고려시대 때처럼 전처럼 땅속에 묻혔던 게 출토돼서 전해졌거나 조선시대 때는 무덤에 넣어주는 풍습이 없어졌거든요. 그럼 조선시대 백자들은 거의 다 쓰던 게 내려온 거예요. 부장됐거나 쓰던 물건이기 때문에 진품은 보면 뭐가 달라요? 새로 만든 거하고 500년, 600년, 1000년 된 것들이랑 뭐가 다를까요? 네, 사용한 흔적이 있다든가 땅속에 있어서 땅속에서 산화가 돼서 좀 이랬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죠. 요새 만든 거하고. 네,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진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죠. 눈만 보고 이 무늬가 똑같네 이러면 가짜일 가능성이 크죠. 이게. 그래서 그 진품은 부장유물이고 쓰던 건데 과연 그런 것인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진품이고 가품, 가짜 하는 건 뭐냐. 새로 요새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옛날 것처럼 보이게 막 저 염산 속에 넣어서 산화시키고 막 흙물에다가 막 몇 달 넣어놔요. 그리고 흙물이 막 배해가지고 막 겉으로 보면 막 때가 끼고 막 옛날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많이 본 사람은 탁 보면 알죠. 쓰던 물건이 백자가 때가 똑같이 껴 있어. 그게 어때요? 위아래 없이 똑같아 때 낀 게. 그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사용 많이 했던 것처럼 막 무늬 스크래치 이렇게 표면이 자세히 보면 갈려져 있는데 그 갈린 부분을 보는데 위아래 할 것 없이 똑같이 갈려 있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없죠. 쓰고 나서 설거지하면 어디를 제일 많이 닦아요? 네. 맨이에요. 예, 맞아요. 누님. 맨 주둥이 쪽하고 몸통 쪽을 많이 닦게 되죠. 아무래도. 근데 이 가짜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무늬가 있어야 되니까 막 여기저기 무늬가 들어갔다든가. 이런저런 걸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이치가. 예? 500년, 600년 된 거 같지 않고, 그러니까 좀 경험이 많아지면 이런 가짜품은 이제 저처럼 좀 오래 많이 보면 딱 처음 봤을 때 제가 옛날에 수덕사 놀러 갔더니 어떤 스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확 지나가던데 도포자랑 날리면서 꼭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안 어울려. 예, 이런저런 거 봤을 때. 이제 그런 건 속이려고 만든 거죠. 아예. 그걸 가짜라고, 가품이라고. 여기에 이제 잘 걸려 넘어가죠. 그다음 모조품이 있어요. 세 번째, 모조품. 모조품은 그냥 똑같이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우리 시장 가면 청자 항아리도 팔고 그러잖아요. 예? 모조품이죠, 그건.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청자 항아리 같은 거 집에 갖다 쓰세요. 이래는 거. 예? 그러니까 모조한 거죠. 모방한 거. 그거는 뭐 욕할 게 없죠. 옛날 걸 모방해서 내다 팔고 쓰는 거니까. 그다음 재현품이 있어요. 재현품. 재현품은 뭐냐? 옛날 걸 지금도 그런 도공이 계신데 계속 똑같이 만들려고 평생을 노력하는 분이 있어요. 옛날 청자, 옛날 백자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시는 도공이 살아계세요. 그건 재현품인데 그 재현품에는 이 모조품하고 다른 거 뭐냐면 자기가 평생 공부한 재현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거라 자기 사인 같은 게 들어있죠. 그릇 바닥에 보면 서명이라든가 어느 가마에서 만들었다든가 하는 작품으로 생각하는 거지, 재현품은. 그래서 우리가 신작 새로 만든 그릇인데도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팔리는 거는 작품인 거예요. 재현 작품. 그러니까 이 재현품은 작품의 개념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신품. 이렇게 봤는데 형체는 백자 형알인데 그림은 고려 청자 그림이 있고 막 이래. 모양도 전혀 처음 보는 모양이 있고 하여튼 이거는 요새 도공이 예술품으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새로 해서 새로이 옛날 기법을 갖고 새로이 만든 거죠. 창작품, 그렇죠. 창작품이 더 많습니다. 신품이 창작품으로 보는 거죠. 네. 이런 큰 틀에 있어서의 구분을 저희가 봐야 돼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놓고 이게 뭐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러면 복잡해서 안 되고 이 기준 중에 어디 하나에 다 걸려요. 모든 걸 보시면. 그래서 앞으로 집에 갖고 계신 거라든가 뭐 앞으로 도자기를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이 5가지 중에 저게 어디에 제일 가까운가 이렇게 따져보면 금방 나온다 이게. 이것이 감별하는 방법이고 도자기의 가치라는 것은 물론 절대적인 가치가 있죠. 이거는 고급 뭐 이거는 일반적인 게 있지만 저기 우리 신랑분들이나 부인들도 그래요. 제 눈에 안경 아니에요. 우리 마누라가 제일 이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가치라는 거는 그건 객관적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 도자기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나는 이거 1000만 원이라도 사야 돼 하는 사람이 있냐면 야, 난 그건 줘도 안 가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전적인 가치는 우리 도자기 판단하는데 큰 중요한 게 아니다.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참 제일 이쁘고 잘 마음에 들고 가까이 도이겠다 생각하는 게 그게 진짜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